즉 국민들의 정의에 대한 열광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불가피했던 반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법조계, 경찰, 군대 비리 등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는 아직 구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골든마이크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로 활동하시다가 20대 국회에 입성하셨고 누구보다 정의를 강조하고 계시는 경기도 용인정 표창원 의원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더불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든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국회의원 표창원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제가 아는 대로 또는 느끼는 대로, 경험한 대로, 생각한 대로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인터뷰 방식은 먼저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을 먼저 한 다음에 방송 중 저희가 또 방송 전에 받았던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걸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댓글 질문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원님께서 이제 정치 입문 과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려지는 거에 의하면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오셨을 때 문재인 전 대표의 권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또 그 전에도 권유하기 전에도 의원께서 또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많이 하셔서 인기를 많이 얻으셨고, 그래서 혹자들은 그때부터 이미 정치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부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는 정치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가운데 정치에 대한 일종의 혐오, 심리를 좀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제가 경찰관, 경찰대학 교수, 범죄 프로파일러 등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은 정치적 혹은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할 금기 내지 독 같은 것이었거든요. 철저하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정치는 또 정치적인 것들을 멀리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연말에 그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그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저는 전혀 정치적인 의도나 어떤 편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양한 그 사회 현안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냈고요.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워낙에 제 언행이 일반 다른 분들과 달리 상당히 좀 크게 관심을 받고 또 해석이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제가 정치적인 활동에 뜻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내지는 문제제기들이 꽤 있었죠. 저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해왔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요청을 제가 받아들임으로써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상 그 전부터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가능해졌던 것 같고요. 유효하고 대단히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2월 27일 입당 선언을 하면서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렸고요. 저는 돌이켜보니까 저는 스스로 부인을 해왔지만 그러한 발언들 모두가 정치에 대한 어떤 제 관심의 표명이었고 저 스스로도 어느 정도 정치에 한쪽에 서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정치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는 생활이고 정치는 나 자신이고 나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어떤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회피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말씀 들어보면 의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어쩌면 정치는 가장 가까운 일이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그렇게
정말 공포라고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네,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이런 거니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김에 이제 또 여쭤보자면 의원께서 어쨌든 수면 위로 정치계의 수면 위로 오르신 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국정원 여직원 강행 사건 1심에서 이제 이종걸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저는 그 당시에 철저하게 중립을 표방을 하면서 감금이냐 잠금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잠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금 혐의가 있다면 수사해라. 나랑 상관없다. 그 야당 의원들 수사에서 혐의 밝혀지면은 처벌해라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었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오피스텔 문 안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감금 사건 판결도 그렇지만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판결,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결국 제가 제기했던 문제, 국정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잘못된 불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법적으로 밝혀진 것이거든요. 그 정도와 범위 또는 법적인 해석은 변론을 치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마음고생을 해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제가 확정적으로 이것은 불법 행위다라고 단정한 적은 없고요. 그런 혐의와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고 적극적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 허위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제가 주장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건 그 진실을 밝혀지면서 상당히 남다른 감회 뭐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됐죠. 좀 불가분해지셨던. 내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진 듯한 느낌. 네. 제가 잘했구나라는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 이제 혼자서 판단하실 때 이게 맞게 간 건지에 대해서 헷갈리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 이제 그 러브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셨는데 그러면은 흔히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친문이라고 할까요? 글쎄요. 여전히 저는 아직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계속 저는 객관적, 공정함 이런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가깝다, 누구 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좀 마땅치 않고요. 그러한 그 분류를 제가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또는 공개된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문재인 전 대표가 적임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친문이다라고 규정하신다면 저는 친문이고요.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또 친문이 아니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전 당연히 full support, 모든 제 역량을 충동해서 당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의원님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이게 8월에 전당대회가 이제 앞두고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개파라는 네. 것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더군다나 또 작년 이제 19대 때 워낙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개파 비노냐 친노냐 뭐 네. 이걸 해가지고 워낙 더불어민주당이 분위기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또 전당대회 앞두고 또 스물 얘기가 나와서 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아, 같아서 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당내에 계신 분들 두루두루 다 친합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같고요. 흔히 지금 뭐 주류, 비주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주류, 범주류, 뭐 비주류 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님과도 대단히 가깝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거의 개파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좀 주제로 옮겨서요. 그 의원께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경찰대 진학을 결심하시게 되는 것은 이제 정의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고 밝히신 바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정의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시죠?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때였죠. 사실은 제가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부터 사실 꽂힌 게 정의입니다. 물론 만화 영화, 그 셜록 홈즈 이야기, 소설 이런 부분들에서 저를 동일시시키면서 난 정말 정의의 사도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꿈을 키워왔었고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 또 밖에서 동네에서 제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난 정의를 꼭 실현할 거야 라는 그런 열망이 좀 강했어요. 그게 계속 또 상황이 변하지 않은 채 이어졌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엄혹한 시절에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피부로 겪으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적응하기보다는 계속 저항을 하면서 바꾸고 싶다,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열망들을 강하게 가져왔고요. 그러다가 경찰대학에 입학하게 된 계기 중에도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 중에서 그 팜플렛에 있는 대학의 교훈, 이것이 조국, 정의, 명예 이 세 가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치였기 때문에 경찰대학에 진학했고 그렇게 살아온 제 삶이 정의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의라는 개념이 또 어쩔 때는 되게 모순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의원께서 하시는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너무 명확했어요. 정말 옳고 그름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것은 옳은 거야 알고 있었어요. 단지 이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내가 두드려 맞거나 또는 뭐 선생님에게 밉보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떨쳐낼 용기가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그 부분에 이제 자신이 생겼습니다. 가지고 뭐 불이익 당하면 그만이지 뭐 정말로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그런 매도 맞았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점점 복잡해지더라는 거죠. 중학생이 됐을 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대학생이 되었을 때 다양한 다른 이유들, 현실적인 문제들, 해석의 여지들, 입장에 따른 시각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공부란 건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해야 되는 것, 의무 이렇게 여겨져서 외우고 시험 잘 보기 위한 이런 것들을 했다면 그런 정의에 대한 복잡성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확신을 갖고 싶어서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얻은 기준 두 가지는 하나는 지금 이 사회에서의 시대 정신, 많은 복잡한 내가 정의야 이것이 정의야라고 주장하는 정의의 상대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정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더라고요. 21세기 시대 정신. 또 하나는 국제적인 기준, 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함께 보편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아주 치열하게 들어가 보고 조사하고 공부했을 때 이것이 옳구나라는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제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한 가지 논란이 있었죠. 잘생긴 잘만 예쁜 경찰과 뭐 기레기 이런 발언이었었는데 네. 사실 그 보도들을 접하면서 보면 억울한 부분이 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억울함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지금은 다 제 잘못이다 라고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시면 부산에서 발생한 그 학교전담 경찰관이 오히려 보고 대상인 여학생과 비윤리적인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고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도 그 사안들에 대해서 감추기, 덮기, 은폐하기가 이루어진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게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으로 하는 상황에서 늘 그래왔듯이 총리나 정부나 경찰은
그 개인 경찰관의 일탈,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서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덮어버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될 문제다. 제도적인 문제이고 관행의 문제이고 경찰이 그러한 문제를 조장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 일탈로 끝내서는 안 되고 제도적 문화적인 또 관행적 부분을 고쳐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논리에 좀 단축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 잘생긴 경찰관, 예쁜 경찰관, 젊은 경찰관 이런 표현은 제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할 때 경찰관들이 제기해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학교 전담 경찰관을 선발을 할 때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결국 경찰청에서 점수를 매길 때 홍보 실적을 가장 중요한 점수를 매기고 있더라. 그 홍보 실적을 매김에 있어서 인지도와 호감도 두 가지를 가장 중시 여기는데 인지도가 높고 호감도가 좋으려면 외모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경찰관을 뽑아서 보내는 것이다라고 이해라고 해석하는 일선 경찰서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표현, 잘생긴 경찰관을 배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외모 지상주의자가 되고 또 하나 억울한 점은 그 부분에 그런 제가 지나친 논리의 축약, 시간 관계상이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뭐 문제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정부 질문에 참 골자는 우리 정부가 범죄에 대한 대책도 너무 실적 또 알리기 홍보 위주로 이행해 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범죄를 감소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홍보에만 매달리고 UCC 영상 촬영하고 탈수고 춤추고 이런 데 동원되는 것들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일단 말씀하신 거 좀 이어서 이제 금경비리 쪽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등으로 이제 법조비리 문제가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미 뭐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해결책은 어떤 거가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 전에도 뭐 그랜저 검사, 그랜저라 그 당시 가장 고급 승용차를 공짜로 받고 스폰서 검사, 건축업자로부터 계속 수많은 돈을 상납받고 성매매, 성상납까지 받고 이랬던 검사들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동영상까지 있는 명백한, 명확한 또 피해자들 나섰잖아요. 그런 그 엄청난 성폭력 의혹 사건도 무혐의 처분되고 이런 일련의 검사이기만 하면 또는 검사와 가깝거나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 유지급이거나 검사와 친한 사람들은 잘못하고 범죄 저질러도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뭐 수사를 중단해라라든지 아니면 지나친 수사 지휘를 하면서 결국 경찰을 기소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법개혁도 있어야 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있어야 되고 검찰의 총장 인사추천위원회, 검사인사위원회 그리고 검찰 내에 그런 과거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이야기됐던 성경화법적 구조, 문화의 타파, 그리고 청와대 등에 파견되는 그런 검사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개혁이 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타파, 그리고 청와대 등에 파견되는 그런 검사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개혁이 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일단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검찰 내부에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검경수사권 분리가 답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 정도가 아니라 늘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죠. 저는 뭐 경찰관 시절부터 그리고 경찰관 교수 시절, 프로파일러 시절 가장 누구 못지않게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수사구조 개혁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최근에 과거에 강하게 그런 수사구조 개혁이나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오던 분들
분들 중에 다수가 교수님들이나 전직 검사분들이나 이분들 중에 다수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그 부분만큼은 없애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경찰에 대한 지휘자로서의 기능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가 경찰처럼 수사하는 것만은 없어져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경찰에 대한 감독자, 통제자, 지휘자 또는 인권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어떤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제도적인 변화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제는 실현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것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또 문재인 후보 모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단 말이죠. 근데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시간의 문제이지 다음 대선에서든 공약으로 또 내걸릴 거고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검경수사권 문제를 다시 말씀드렸던 건 이게 거의 한 20년이 넘게 네.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건데 항상 번번이 막혔던 문제여가지고 맞습니다. 이번 이렇게 검찰 비리, 법조 비리가 명확하게 드러난 이상 이 개혁이 확실하게 필요하고 수사권 분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많은 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네. 좀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데 남부지검 김 검사 네. 자살 네. 사건과 이제 성월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좀 제 식구 감싸게 돼 있고 그 조직 문화라는 것이 참 뭐 그래야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또 상호 항목도 확실하고 뭐 하나가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뭐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뭐 검찰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경찰만의 문제도 아니고 군도 그렇고 특히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가 있는 그런 권위적인 조직체계 모두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전문가 집단인 뭐 의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유사한 형태의 가혹행위, 인권 유린 행위들이 있고요. 뭐 교사들 사이 또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성역 없이 문제들을 다 드러내야 하고 수사하고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또 문화적인 개선책도 찾아야 하죠. 검찰과 경찰에만 국한시킨다면 특히나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그런 조직비리이기 때문에 특히 검찰과 경찰 모두 그 내부의 이러한 피해자들로부터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그 독립적인 옴부즈만이라든지 그러한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외부에도 관련되는 혐의나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모두가 다 좀 개혁 좀 되고 좋은 분위기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안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드 배치 문제를 좀 네. 또 성주포대를 지난 3일에 방문을 네. 하셨죠. 영상도 참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요. 네. 네. 성주포대 방문해서 이제 더민주가 겁쟁이가 됐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네.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더민주 내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께서 더민주가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 못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걱정이 가능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맥락이랑 뭐 그때 분위기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초선으로서 그런 어떤 뭐 전체적인 전략적인 고려보다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내에서 상식적인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그 의무를 느꼈고요. 특히 그 성주 현지에서 성주 국민들 앞에서조차 애매모호하게 뭐 전략적이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할 그런 양심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이유는 물론 그런 지도부의 전략적 모순을 충분히 이해하긴 하지만 그것도 따지다 보면 결국 왜냐하면 사드 문제가 최근에 제기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오던 문제이라서 이 사드 배치의 부적절성에 대한 것은 이미 판단이 끝난 사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는 것, 이 이면에는 결국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내린 그 사드 반대에 대한 당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태일 텐데 그것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그런 사드 반대 당론을 내세웠을 경우에 볼 수 있는 역풍, 안보에 대해 역시 그다지 강한 안보 정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안보보다는 다른 요소를 더 중시 여기지 않느냐. 정무적 판단. 예, 그리고 늘 흔히 나오는 결국 우리가 중국 정당이냐 중국이냐라는 그런 강한 보수층으로부터의 반발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대선 곧 다가올 대선에서 또다시 우리가 지는 것 아닌가 이러한 어떤 생각들 끝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겁쟁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 오해와 또는 공격, 색깔론, 이념론, 진정 군사 전략적 또는 국제 외교적 국익 차원에서의 그러한 그 판단이 아니라 그런 판단에 따라서 내려진 정확한 제대로 된 결론에 대해서도 그 반응이 그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당론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것을 이제 겁쟁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 사드 배치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국 쪽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이제 토론회 이제 조선인원 6분이 이제 중국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정부 여당은 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조선위원 6분과 또 팀들도 있으시고 그때 발표 당시에도 같이 계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뭐 통화나 이렇게 얘기 들으신 거 있는지 기억하시기 전에 야당의 역할은 오히려 청와대 정부 여당이 속으로는 찬성하고 겉으로는 아주 미온적인 반대만 해도 충분할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야당이 예를 들어 중국과의 어떤 대화의 채널을 트고 그들과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그래도 한 줄기 또 다른 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중국과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협상에 있어서 바기닝 파워, 협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당장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익적인 판단 때문에 원색적인 비난을 해대고 매국노라는 둥 무슨 뭐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둥 어떻게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건 어떤 그런 전략적 차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결국 해서는 안 될 표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사전에 충분히 이러한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사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사전에 7월 7일 NSC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계속 부인해왔단 말이에요. 사드 배치는 없다. 실질적인 논의도 없다. 이러다가 갑자기 결정해놓고서 이렇게 커다란 이제 국가적인 풍파가 일어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후에라도 다양한 다른 대중관계, 대러관계 또는 우리 국내의 다양한 그 입장들에 대한 합의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걸 막고 그런 논의들을 하는 사람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건 결코 책임 있는 정부가 또는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장 바꿔 우리가 집권한 상태여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 질문을 드리고 이제 시청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께서 이제 1호 법안
행위법이라고 네. 불려지는 어린이 안전 기본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토론회도 지금 많이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이 4월 13일에 있었고요. 바로 다음 날에 4월 14일 날 저희 용인정 지역 관내에서 5살 여자 어린이 혜인이죠. 혜인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서 그 어린이집 차량을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상태에서 앞쪽에 유치원이 있어요. 그 유치원의 그 앞도로에 세워둔 SUV 차량, 그 주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채 그냥 중립기어만 넣고 차량을 세워놓았어요. 그 차가 경사로를 따라서 밀려 내려오면서 이 어린 아이를 치워버린 거예요. 옆에 이제 어린이집 교사도 계셨지만 이 교사는 성인이라서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요. 5살짜리 어린 아가가 이제 그 가슴부 이쪽에 충격을 입으며 쓰러진 거죠.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고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당선되자마자 그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일단 먼저 우리 그 선거 캠프에 있던 분들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달라. 그래서 쭉 파악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기초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가서 부모님 뵙고 말씀 듣고 그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약속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협의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그 부모님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 어린이집 측의 태도였어요. 사고 발생하자마자 뭐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허위 그런 연락을 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안심만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CCTV를 봤는데 쓰러진 아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세우고 이동시킨 모습까지 나타났어요. 응급 조치는 전혀 하지도 않고요. 119 신고도 지나가던 운전자가 해주었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고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를 들여다봤는데, 그동안 이런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법 내에 규정을 해두었어요. 근데 왜 충분치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나이에 있는 어린 친구가 유치원에 다니면 이건 영유아 보육법이 아니라 학교 안전법에 의해서 또 교육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키즈 카페 같은 공간은 어떤 법에 의하나? 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기구의 안전에 대한 법이 있는데 이것은 또 원동기 장치가 달린 것만 해당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산재해 있으면서 이런 혜인이 같은 어린 친구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고 있더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 부모에 대한 지원은 별개로 하고 이 법안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각계 전문가분들 모셔서 계속 자문 듣고 관계기관들 의견 듣고, 그래서 자문회의 5차례 거치고 기관 의견 청취 3차례 거치고 공개 토론회 3차례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법안을 차로 만들었다가 국회 법제실에 보내서 의견 받고 초안을 뜯어 고치고 다시 수정안 만들고, 결국은 모든 작업들이 모두 완료가 되어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 법안을 의원실에 보내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자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가 하는 게 어린이가 안전사고에 노출됐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치를 강제하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제 장치가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이제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모든 어른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모든 성인은 위험에 빠진 어린이를 구해줘야 할,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천명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하신 착한 사마리아인법 규정이죠. 누구든지 위험에 빠진 어린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거나 또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결국은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몰랐는데 지나가다가
옆에 있던 어린이가 병에 빠졌어요. 근데 지나가던 모습이 CCTV에 찍혔거나 해서 이 규정에서 처벌받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건으로. 그리고 만약에 구호 조치를 취하다가 문제가 만약에 생길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회피가 아닌 경우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실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런 구호 조치에 대한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에 의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조항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뒷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았는데 뭐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끝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골든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글쎄요, 제 나름대로 솔직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소통하는 정치인, 여러분 옆에 서는 정치인, 여러분이 특히 슬프고 아프고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드리는 정치인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요. 지치고 힘들고 화나시는 일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행복을.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골든마이크에서는 경기도 용인정 회정훈 의원과 만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치권과 시민 사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확한 소통 창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